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까 했는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공교롭게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추경안 처리, 그 시점과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등을 놓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했는데요. 내일 본회의 개최는 잠정 합의했지만 주말에 과연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0.18%로 마감됐습니다. 여야는 박빙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4일 사과와 쇄신 의지를 담은 기자회견 이후 당 인사들과 갈등을 표출했던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당 후보들과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홍에 빠진 당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박 위원장은 팬덤 정치와의 결별 등 5가지 개혁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던 여야가 오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내일 협의를 계속해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비롯한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고레에다 감독의 브로커 등 우리 영화 2편이 본선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가운데 3년 만에 열린 칸 국제영화제가 이번 주말 폐막합니다. 현지 취재기자 그리고 스튜디오의 전문가와 함께 칸 현지 분위기와 우리 영화의 수상 가능성 알아보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에 이어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투표율은 10.18%로 집계됐는데요. 4년 전 7회 지방선거 때 첫날 8.8%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주요 후보는 물론 여야 지도부도 나란히 전략 지역에서 사전투표에 나서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 개시로 사실상 6일 지방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첫날부터 전략 지역을 찾아 나란히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 특성상 지지층을 향한 투표 동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대 격전지인 경기와 충청 등을 찾아 한 표를 행사했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중원 지역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의 이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역시 승부처 가운데 한 곳인 강원도 원주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본투표 이전에 사전투표를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역 후보들도 선거운동 전 이른 아침부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각오를 새로 다졌습니다. 여러 가지 민심은 여론조사에 표현되지 않는 게 많다고 봅니다.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 변화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후보들은 초박빙 판세 속 한 표 한 표가 절실하다며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아주 투지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판세는 박빙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표, 200표로도 갈라질 수 있는 승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 1초라도 허투루 쓸 수 없었고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절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사전투표 시작으로 선거운동 열기가 최고조로 달아오른 가운데 힘 있는 여당과 정권 견제를 각각 내세운 여야도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여야가 2차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한 채 내일 저녁 8시에 본회의를 열기로만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2차 추경 예산 처리를 위한 원내 오찬 회동에 이어 오후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3차 협의까지 진행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사실상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오는 모레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합의 이후에도 기재부의 수정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여야는 합의안 도출을 위한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철도와 공항, 전기 등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려고 한다면서 정부 여당을 거세게 비판해왔는데요. 대통령실이 이를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긋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대대적인 역공에 들어갔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시도한다며 거세게 몰아붙이자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항공, 전기, 수도 등의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고 앞으로 추진 계획도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김대기 실장의 이 말에서 불거졌습니다. 지금도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뭐 가덕도도 지어야 되고 지금 뭐 인천공항도 좀 확장해야 되고 돈 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김 실장 발언이 개인 생각일 뿐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민영화 주장을 허위 선동으로 규정해왔던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해 대대적인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또 인물과 정책이 중심에 있어야 할 지방선거에 아니면 말고식 대통령 흠집내기,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만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예산과 정책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중심의 대통령실은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을 직접 일축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에 한동훈 법무장관 해임 건의를 추진한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을 안 하고 외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하고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확히 58초 동안 크고 단호한 몸짓으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법무부 산하 FBI의 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맡기듯 우리 대통령실도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결과를 점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찰과 법무부 박 인사가 맡고 20명 인원 가운데 검찰 3명을 빼고 모두 관계부처 파견 인력인데다 사무실도 법무부 외부에 마련하는데 대체 문제가 있느냐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독재 논리와 다름없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물론 한동훈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권한 분산이나 검증 투명성이 이유라면 인사혁신처로 기능을 옮기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법무부가 국무총리와 부총리 인사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입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빼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큽니다. 대통령실은 막대한 권한을 직접 내려놓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최측근 한동훈 법무장관이 얽힌 문제라 관련한 진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여야 모두 지지층을 향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격전지 가운데 초접전 판세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남은 닷새간 각 당의 전략과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죠. 여야의 대변인인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사전투표 첫날 이 사전투표율 첫날 투표율이 나왔습니다만 뭐 양당 모두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지금 양당이 모두 사전투표해달라고 계속 지금 투표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각 당에 이제 유리하다고 이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율 어떤 수치보다는 어느 분이 나오시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네. 지방선거일 경우에는 투표율이 좀 낮은 경향이 있고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는 여당이 됐으니 이기겠지라는 마음으로 혹여라도 투표장에 안 나오시게 된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도부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무조건 다 한다. 그리고 의원들도 모두 다 한다. 하면서 투표를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방 권력이 좀 균형을 잡아야지 저희가 여당이 됐을 때도 일을 하기가 편한데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단체장이라던가 구청장, 시의원 모두 다 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저희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전 투표해달라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투표해달라 지금 그러시는데 같은 이유입니까?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현재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지금 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투표해 주셔서 우리 새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민주당에 지지를 해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도부들도 다 나와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그만큼 저희가 하루하루 정말 소중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표 한 표 소중하게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조금은 샤이한 진보 지지자분들도 이번에 꼭 투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이제 지지층의 이제 결집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 흐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전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여러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이 3개 방송사에서 의뢰해서 나온 조사 결과죠. 국민의힘이 9곳, 민주당은 4곳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이제 4곳은 경합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됐죠. 각 당이 이제 자체적으로 또 분석하고 계신 내용이 또 따로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진행 중인 거를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해석을 좀 각기 달리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심이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저희가 온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4년 전만 해도 저희가 완패했었고 민심이 등을 돌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만 바라보고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렇게 표를 가지고 저희에게 심판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대선에서 신승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지금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와 지지율과는 또 다르게 어떤 분들이 투표를 하시러 나오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지지율의 추세는 지켜보되 늘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겸허한 마음으로 네, 임하겠다. 그렇죠. 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판세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예, 네. 참으로 어려운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주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잠도 못 자고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현장에 그런 저희가 민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쇄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민주당에 이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야당으로서 제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박하게 호소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최종 결정을 못하신 많은 표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희가 정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뛰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겸허한 마음으로 지금 네.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실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들의 위대한 선택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네, 임하고 절박합니다. 있다. 각당이 그랬는데요. 특히 이 각 후보들이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승부를 겨루고 있는 지역이 있죠. 광역지자체 이장 선거 중에서도 최대 승부처라고 하는 경기도지사 선거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지금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야말로 이제 초접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좀 크게 엇갈리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보면은 5차 범위 내에서 주로 나오고 있고요. 박빙의 승부가 나오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는 좀 다르게 나오는 그 결과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가장 마음을 졸이고 있는 분은 아마 김은혜 후보이실 것 같고 네. 또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시는 그 경기도의 도민들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결정은 하신 것 같고 국민의 민심을 보고 눈높이를 맞추겠다라는 마음은 잡으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후보만 경쟁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또 다른 변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철학을 지켜간다. 라는 부분을 끝까지 이 박빙에서 생각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마음을 좀 잡은 것 같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도민들의 눈높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다 보면은 김은혜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도 오늘 이제 사전 투표하고 나서 어쩌면 100표, 200표로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그런 승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마음을 잡았다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이제 막바지에 어떤 승부수를 던질 만한 건 없는 건가요? 지금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의 그런 단일화 여부가 이제 끝까지 좀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강용석 후보가 완주 선언을 했단 말이죠. 네, 예. 스스로 책임 있는 결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진정으로 보수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보수 후보들끼리 서로 각을 지으면서 이렇게 끌어내리기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만 여튼 스스로 알아서 결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부분에서에 대한 결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국민의 눈높이, 도민의 눈높이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사전 투표하고 나서 굉장히 작은 표 차이로 이제 박빙의 승부를 이제 예상을 했고요. 김은혜 후보가 이제 힘 있는 여당 후보라면 이제 김동연 후보는 유능한 일꾼론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신지요? 예, 김동연 후보도 절박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김동연 후보는 흑수저 출신이죠. 그러면서도 엘리트 관료들이 지배한 기재부에서 실력을 쌓아가면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두루 고위 관료직을 임했던 그리고 그 평가도 상당했던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경기도를 이끄는 적임자로서 경기도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고졸 야간대 다니시고 행정고시 합격해서 자수성가하면서 아주대 총장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젊은 세대와 소통도 상당히 노력하셨고 호평을 받았던 분인 만큼 경기도민께서는 이 김동연 후보 자체의 인물과 그리고 경기도의 그런 민주당의 지지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서 또 긍정적인 결과를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바라봅니다. 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 뭐 개인적인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을 뭐 드린다면 사실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상당히 많죠. 공정과 정의하면은 김은혜를 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녀가 기자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지켜보시면서 더 많은 분들이 여전사로서의 응원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제는 저희가 여당이 됐습니다. 힘 있는 여당과 원팀이 돼서 경기도지사가 움직일 때 경기도의 발전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은혜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도 함께 봐주셔서 경기도지사에 누가 당선되는 것이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한 번 더 말씀하셔서요.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동연 후보는 사실 우리 당에 영입된 지 얼마 안 된 합당을 하신 새로운 물결의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경기도 후보로서의 상당한 신뢰를 그동안 쌓아오셨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기도민께서 김동연 후보를 높이 사고 있다. 특히 경제관료로서의 여러 가지 현장 실무에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도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민생을 위한 후보를 지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인천 계양을. 당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여유 있게 앞서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서도 이제 박빙의 승부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타 지역 지원은 좀 자제하고 계양을에 상당히 이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민주당도 역시 이제 계양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그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20년간 굳건히 민주당을 지지해준 계양 주민들께서 기본적으로 상처와 배신감을 좀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계양에 이제 2번 정도 다녀왔고 내일도 계양에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가보면 그 민심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확실히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그 신승으로 패배하시긴 하셨는데 그 자신감이 너무 넘쳤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이라는 보궐선 것은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함께 일해줄 일꾼을 뽑는 건데 본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생해 주셔서 나를 정치인의 생명을 살려준다면 무언가 일을 하겠다라는 접근 자체가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가지 무리수를 좀 두셨더라고요. 보니까 인천은 원래 외진이 많은 동네다라고 하면서 300만 인천 시민을 완전히 뜨내기로 만드는 듯한 망언을 좀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또 연고론자가 아닌 능력론자를 말씀을 하시면서 계양을 제2의 판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20년간 계양을 책임지셨던 분이 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판교도 못하는 그런 수준의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정말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기본적인 것은 계양 주민을 바라보고 말씀해 주시고 계양 주민을 위해서 일할 미래에 대한 정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본인 위주의 발언들을 하고 계셔서 지금 따끔한 회초리를 맞고 계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반성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스케줄을 좀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는 계양이 아닌 다른 곳에 다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양을에 계신 주민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계양을에 나온 우리 윤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3번째 도전입니다. 20년 동안 토박이로 있던 민주당에 도전했던 분이시고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계양을 잘 알고 계양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아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다. 그리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 투표 날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이제 부동층들이 계실 거고요. 이분들이 어느 쪽으로 갈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 민주당 쪽에서 지금 막바지까지 어떻게 지금 공을 들이실 건가요?
예, 저희는 지금 개항을 외 네. 다른 전국 개항을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포함해서 네. 예, 우선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하루하루 밤늦게까지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네. 개항을 지역 주민의 민심을 열심히 청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뵙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쉽지 않은 선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또한 개항을 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항 주민분들은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국민의힘의 좀 두려운 견제론으로 저렇게 비판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개항 발전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는 그런 일 잘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개항 주민들도 움직이실 거라고 보고요. 특히 현장 가보면 현장 민심은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그 선거를 통해서 개항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정말 개항을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이 선거구가 있는데 시간상 일단 가장 이 승부처라고 하는 이 두 지역을 이제 살펴봤고요. 일단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각 인선 논란이 좀 있었죠. 어제 지명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승희 후보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지켜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를 이제 생산해내는 것은 이제 중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김승희 후보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그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속기록 내에는 치매 환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봐도 치매 환자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려서 무언가에 대한 공격을 해보고 싶었다라던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할 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는데요.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뭔가 선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한 견제를 통한 합리적인 검증을 통해서 인사청문회에서 확실하게 김승희 그 지명자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사실과 다르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해명을 하셨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거세게 반발하셨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저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 김승희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밖에 남는 게 없는 정치인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로 인해서 21대 공천도 못 받으신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 있어서 정호영 후보자 다음으로 김승희 후보를 지명한 것 자체가 코로나 시기에 너무 보건복지부를 폄훼한 거 아닌가라는 사실 좀 속상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승희 후보자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막말, 무능, 남탓 해서 식약처장일 때도 백수호 사태 때 이업 우피소에 대한 위해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검증되지 않은 말을 하면서 실언을 하셨고요.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 때도 후임 식약처장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남탓, 그런 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전형적인 인사 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승희 후보는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남는 게 없는 후보 아닌가라는 참담함을 저희가 금치 못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초기 증상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건망증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 윤은혜 장관과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윤은혜 장관이 교육부와 어떤 관계가 있고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먼저 해주셔야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을 안 들으실 것 같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아직 회복이 안 됐고 또 다음 감염병을 대비해야 되는 보건복지부의 장관의 그런 국가적인 건강 안보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승희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윤정원 국무조정실장 내정을 놓고도 이제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당정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임명은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이 뭐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불협화음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한 소통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지켜봤던 게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던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그러진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그 내용을 주셨고 그분에 대한 평가가 있으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너무나 건전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저희 국민의힘은 거수기 역할이 아닌 할 말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시발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공개적으로 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쓴소리하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내용이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거수기 네. 역할을 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야 네. 국민들이 입법부인 저희를 제대로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이 추천한 그런 인물로 알고 있는데요. 책임 총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 내정을 철회하라 그러면은 그것에 좀 이 거슬르는 그런 그 결정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관계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입법부에서 저희가 법안을 발의할 때도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권성도 원내대표가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나서 임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한독수 총리께서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주 내내 좀 그 내홍이 계속됐죠. 586 용태론으로 당내 마찰을 겪었던 박지원 비대위원장 오늘 이제 한 발 물러서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어요. 자,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어떤 그 봉합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봉합이 돼야 되겠죠. 네. 선거 전에 조만간 봉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그리고 또 앞으로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민주당으로서의 앞으로의 그런 미래에 준비를 해야 되는 또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박지원 위원장의 그런 발언들이 선거 전에 우리가 졸속으로 반성을 했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느냐에 대한 저희로서는 좀 속상함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거와 상관없는 민주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서 그때 국민 여러분께 진정 있게 반성과 사과를 하는 게 진정한 민주당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586 용태론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도 대선 때 이미 얘기를 했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내에서 크게 반발을 하느냐. 내용은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뭐 시기가 좀 부적절했다는 내용은 좀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당이 갖고 갈지 국민들이 공감대를 뭐 당내에서도 이제 공감대를 좀 이루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쇄신안을 좀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초선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당내에서의 인적 쇄신 절실합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선 때 송영길 후보가 말씀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을 보여드렸냐에 있어서는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적 쇄신을 할 때는 충분히 우리가 준비된 상황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게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다라는 저희의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선거 이후에 저희가 충분히 그런 요인들을 판단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서 준비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민주당의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 피크제는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국내 여러 기업에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통신 회사인 KT의 노동자들이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며 제기한 대규모 소송도 법원이 선고를 다음 달로 미뤘는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KT 전 현직 노동자 1,300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600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5년 노사 합의로 체결된 임금 피크제 합의가 무효라면서 많게는 40%까지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임금 피크제 관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이제 공고를 했더니 금방 이제 1,000명이 넘어버린 거죠. 3년 만인 지난 26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판결을 미뤘습니다. 같은 날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하면서 이 판례를 우선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노사가 합의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한 임금 피크제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이 깎인 만큼 업무량과 강도도 줄었는지, 그렇게 줄인 임금을 신규 고용 창출 같은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임금 피크제는 이 기준 외에도 다른 여러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인 만큼 이번 KT 노동자들의 소송도 더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KT 측은 합의 당시 정년 보장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지만 업무량을 줄이는 등 대상 조치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는데 이는 임금 피크제 무효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회 없이 사측과 노사 합의를 체결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배분되는 이익을 낮추고 임금 피크제 적용 노동자가 정년퇴직한 뒤에 이른바 시니어 컨설턴트로 채용하기로 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T 전 현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이번 대규모 소송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에 적용되는 첫 사례인 셈이어서 이번 판결 역시 경제계와 노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은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대부분 상실했는데요. 음주운전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한 만큼 대체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뒤로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질주합니다. 잠시 뒤 차량에 들이받친 오토바이가 힘없이 도로에 넘어집니다. 2019년 9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씨가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장 씨는 2년 뒤 음주 측정 불응 등으로 다시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생님 인정하십니까?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장 씨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된 대표 사례입니다. 이번 선고로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하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만 2차례 이상 하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이미 지난해 11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 금지 규정을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보다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복 위반했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은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엄하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달 장용준 씨의 2심 재판에선 가중 처벌이 아닌 일반 규정이 적용돼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가중 처벌이 아닌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재판 중인 사건도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일선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한 이딴 위헌 결정에도 국회의 보안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첫 위헌 선고 이후 재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심사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헌재가 국민법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있지만 애초 국회가 법조항을 허술하게 만들어 위헌 결정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체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맞서 외국인 의용군으로 참전한 특수부대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이 씨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가 무릎 부상을 치료하려고 돌아왔다며 무단 출국 혐의에 대해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군에 합류해 러시아군과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예비역 대위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지난 3월 정부의 여행 금지 규정을 어기고 출국한 지 거의 석 달 만입니다. 이 씨는 입국장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자신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간 거라고 참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많은 범죄 행위를 봤어요.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역시 제대로 판단했다. 전투에 참여한 경험담을 소개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운전자가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총 맞고 바로 쓰러졌어요. 첫 임무였고 첫 전투였는데 도착하자마자 그거부터 봤어요. 잠전 석 달 만에 귀국을 결정한 이유는 무릎 부상이 심해서였다며 치료를 마친 뒤에 돌아가서 우크라이나를 마저 돕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양쪽 찢어졌고 왼쪽이 더 심하게 찢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전투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마친 뒤에 수사에 협조하고 벌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경찰이 저를 바로 체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제가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습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 외교부는 무단 출국한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자신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왔다고 항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통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갔어요. 여권법 위반이 인정되면 이 씨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입국하자 곧바로 출국 금지 조치하고 공항에서 간단히 면담한 뒤에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보고 조사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강원도의 이름이 628년 만에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마지막 문턱인 내일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요. 제주도에 이어 16년 만에 우리나라의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생기는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법의 통과는 강원도민의 수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북한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유,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가는 남한강과 북한강 등에 있는 데다 산림이 많은 환경적 특성 탓에 규제가 많아 발전이 힘들었는데요. 특별자치도법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도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맞춤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선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도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또 산업 분야 자치권이 있어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만의 맞춤형 산업을 유치할 수 있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정원에도 자율성이 커져 강원도 지역 인재를 공무원으로 더 많이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재정적 특례도 있어 도는 예산 확보 경쟁 없이 연간 3조에서 4조 원 이상의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 확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먼저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 특별자치도를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현재까지 4,660개 권한을 넘겨받은 데다 정부 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고 제주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며 학교의 설립 그리고 운영도 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 막강한 자치 권한으로 제주도는 영어 교육 도시를 지정해 국제학교 유치나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는 등 제주도만의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 구상 때부터 국제 자유도시라는 성격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명칭 변경과 함께 선언적 의미만 담았을 뿐 아직 어떤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지향점이나 콘텐츠는 부족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나 권한, 산업 특례 등도 빠져 세부적인 논의와 목표가 더 필요한데요.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법 통과 이후 지금의 외국인 학교 설립 등 권한을 갖기까지 13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강원 특별자치도법은 이제 첫 발을 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죠. 특별자치도 선배인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법이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거나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투자 등 비판이 있는 만큼 이를 타산지석 삼아 앞으로 강원도만의 자율적이고 개성 있는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한 달 동안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는 월간 뉴이저 시간입니다. 5월의 주제인 가정, 한 달 동안의 기획을 마무리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이행,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쟁점입니다. 김자영 PD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강조했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촘촘한 돌봄 지원 체계 마련,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다문화, 1인 가구, 비혼, 한부모 등 뉴스가 있는 저녁이 지난 한 달 동안 다룬 여러 형태의 가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늘어날 거라 기대되는 이유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입니다. 핵심은 차별을 없애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 정책이 다문화 가정을 차별하거나 소외시키는 부분이 없는지 자체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다문화 가정만큼 시급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증명서 발급이 쟁점입니다. 현재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발급이 꼭 필요한데 그동안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돼 반발을 샀습니다. 근데 원래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는 것은 한부모 가족인 것을 도와주겠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돕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법이지 저소득이니까 지원하겠다라는 법은 원래 아니었거든요. 근데 새 정부는 이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러한 한부모 가정 지원은 확정된 사안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추진되던 여가부 핵심 정책이 유지되느냐도 관심 사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이행 여부. 이 계획은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구성원만 가족으로 인정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해 동거인 등 가족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입니다. 또 결혼할 때 별도의 고지가 없으면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연대 관계 등록제라는 걸 발표를 했고 정의당에서도 이제 시민 동반자법으로 그런 다양한 가족을 아우르겠다라는 기조가 있었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대선 정책부터 그런 정책이 전혀 없었거든요. 가장 뜨거운 감자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여가부의 폐지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당장의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단계적으로 폐지 절차를 밟는다는 게 이 정부의 기조입니다. 실제 지난 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없앤 뒤 가족 청소년 정책은 복지부로, 여성 관련 정책은 각 부처로 분산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가정 문제는 정책적으로 따로 다루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가족정책 일반을 놓고 보더라도 이제 돌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한쪽에게만 독박 돌봄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여가부가 양성평등, 성평등을 주무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고민할 수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사회 다양한 가정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가족 개념 변화와 필요한 정책에 주목한 월간 뉴이죠. 관건은 가정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새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지입니다. YTN 김재양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 강원도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으로 퍼질 경우 돼지고기 가격 급등이 우려되면서 방역 당국은 비상입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양돈 농장. 농장 한편에서 돼지 매몰 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키우던 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농장 입구는 외부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농장에서 기르는 집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이번에도 가장 유력한 전파 원인으로 추정되는 건 감염 멧돼지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농가와 1.2km 떨어진 야산에서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전파 위험이 큰 겨울을 무사히 보내 다소 안심한 상태였는데 우려하던 농장 전파를 막지 못한 겁니다. 농장에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교체를 하지 않고 아마 농장에 진입한 게 주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신이 없어 치사율 100%에 이르는 가축 전염병 ASF. 방역 당국은 전파를 막기 위해 강원뿐 아니라 경기 지역 양돈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에 48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강원과 경기 접경 지역에서 시작된 야생 멧돼지 감염이 2년 만에 충북과 경북까지 내려온 상태.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벌이는 멧돼지 포획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휘저어서 병의 확산을 가속시키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근데 이걸 더 심하게 확산시키겠다라고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고 있는 시기 되니까 전 국토에 그냥 오염화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국내 최대 양동 밀집 지역인 충남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사료값 상승으로 치솟는 돼지고기 값이 ASF 확산으로 더 급등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유행 감소세 정부는 고위험군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겠다면서 하루 안에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받는 패스트트랙을 다음 달에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2천여 명 줄어 이틀째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월 28일 이후 17주 만에 최소 규모입니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피해 최소화 전략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자 중 93.7%가 60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층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진단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가가 중요한.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부터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하루 안에 이루어지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고위험군은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원스톱으로 하루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대상은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입니다. 이들 가운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위험군은 동네 의료기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나오고 증상이 있다면 해당 병원에서 바로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PCR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중관리군으로 모니터링 중 증상이 생기면 비대면이나 대면 진료로 치료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원내 의료진이 검사부터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요양시설 입소자는 시설 내 간호인력이 검사하고 확진되면 의료기동 전담반을 통해 진료와 처방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시적이었던 의료기동 전담반 운영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진단과 처방 등 분리돼 있던 의료체계 영역들을 최대한 하나로 통합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진단이 되면 바로 그 인력이 처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절차들과 제도를 간소화시키고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 작업을 끝낸 뒤 다음 달 중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운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프랑스의 낭만적인 도시 칸은 지금 영화의 열기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칸 국제영화제에서 우리 영화와 배우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칸에 가 있는 YTN 스타 김성현 기자 연결해 현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현입니다. 네, 지금 그곳이 한낮일 텐데요. 칸 영화제, 오늘은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까? 네, 약 1시간 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 연출작 브로커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고 조금 전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현장에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비롯해 배우 송강호, 강동원, 이지은, 이주영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취재진과 함께 작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대만 등 다양한 나라의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열띤 취재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내일 폐막이죠. 코로나로 2년 동안 영화제가 열리지 못해서 분위기가 더 궁금한데요. 우리 영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 시작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는 내일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일간의 대장정이 끝을 앞두고 있지만 그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특히 영화제가 열기는 크로아제 거리 곳곳에는 한국 영화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의 포스터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상영 이후 입소문을 타며 많은 영화 팬들이 표를 구하려 애쓰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취재진이라고 인터뷰를 요청하면 기생충을 시작으로 오징어 게임까지 다양한 작품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칸 영화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쟁 부문이죠. 모두 21편의 영화가 올라왔는데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각 매체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칸 영화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경쟁 부분에는 총 21편의 작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 한국 영화는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 2편입니다. 매일 칸의 소식을 전하는 스크린 데일리는 10명의 세계 평론가가 매긴 경쟁 작품의 점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입니다. 이외에도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가 한국 영화 최초로 비평가 주간 폐막작에 선정돼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문수진 감독의 각질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단편 영화 경쟁 부분에 진출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와 한국 배우를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된 분위기입니다. 네, 3년 전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요.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올해 어떤 영화가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떤 영화가 수상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접 영화를 관람한 현지 취재진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단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평단의 호평을 끌어낸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도 유력한 수상작으로 거론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크로넨버그 감독의 크라임스 오브 더 퓨처,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아마겟돈 타임, 알리 아바시 감독의 홀리 스파이더 등이 뜨거운 반응 속에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3년 전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던 당시 뜨거운 열기를 한국 작품이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을지 전 세계 영화인의 눈이 칸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영화에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김성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가 이번 주말 폐막을 앞두고 열기가 고조되고 있고 또 한국 영화의 황금종려상 수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 현지 기자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본선 경쟁 부문에 이제 진출한 한국 영화가 이제 두 편인데 특히 이제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아주 호평이 뜨겁다고 해요. 각 매체의 이제 이 평점도 이제 최고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도 사실 영화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칸 경쟁 부문에 올라 있는 작품들은 다 거기서 현지에서 프리미어 상영이고요. 네, 거기 가지 못할 사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매체들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좀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사실 이제 칸 경쟁 부문에 오르는 작품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작품들이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런데 비해서 아무래도 이때까지의 어떤 작품 경향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영상 언어적인 측면에서 많은 호평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려한 영상미, 미장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작품에서 보여줬던 것 이상으로 또 뛰어났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르는 어떤 장르죠? 장르는 지금 이제 멜로 영화인데 네. 스릴러와 범죄를 좀 버무린 멜로 스릴러군요. 네, 스릴러 멜로 네, 그런 이제 두 가지 장르가 좀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이제 멜로가 더 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박찬욱 감독은 벌써 칸 영화제 4번째 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칸이 사랑한 남자 이렇게도 불리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CF에서도 아마 칸느박이라고 해가지고 네,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박쥐라든가 또 아가씨라든가 이런 작품들도 출품이 됐었고 그 전에 또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 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올드보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찬욱 감독의 어떤 영화적인 스타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블랙 코미디로 점철된 어떤 그 심각한 주제이면서도 그것을 또 가벼운 어떤 유머로 풀어내는 그런 장점들을 가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올드보이 같은 영화를 보면은 만화적인 상상력에 더불어서 폭력성을 참 그만의 방식으로 또 비장하게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이제 뛰어난 감독으로 평가를 받아왔죠. 그리고 이제 아가씨 같은 영화는 사실은 이제 LGBTQ의 영화들은 보통은 독립 영화로 상당히 저예산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의 블록버스터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영상미가 너무나 뛰어났고 아름답게 두 여성의 사랑을 그려낸 그런 점들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경쟁 부문에 진출한 또 다른 한국 영화 브로커죠. 한국 영화사가 이제 기획하고 제작하고 투자했는데 감독은 이제 일본 분이죠. 고레다 히로카스 감독. 몇 년 전에 이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세계적인 거장이기도 한데 자, 이 배우들이 송강호 씨, 강동원 씨, 아이유, 배우로는 이제 이지은 씨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하고 일본의 이제 거장 감독하고 같이 작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또 큰 관심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세계적인 거장 감독인데 또 프랑스 자본으로 만든 또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한국 자본 그리고 배급사 또 배우들과 함께 작업한 작품을 내놓게 되어서 그 기획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게다가 또 너무나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그 배우 송강호 씨와 또 배우 이지은 씨는 한국에서는 드라마로 우리에게도 배우로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이렇게 칸 무대를 밟게 될 정도로 이제 또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어떤 거장 감독과 작업할 정도로 이제는 너무나 이제 배우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굳혔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이게 기획만으로도 화제가 됐었고 이제 어떤 작품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이번에 그 베이비박스를 중심으로 한 자칭 이제 선의의 브로커, 좋은 부모님을 찾아주겠다라는 그런 브로커들과 또 그 친모의 어떤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네, 현지에서 상영 직후에 12분간 기립박수가 터졌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또 이 평론가들의 평은 또 엇갈리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올해는 가지 못했지만 칸 영화제 여러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기립박수 몇 분 이런 어떤 기사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 거장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길게 치는 경우도 있고 작품이 정말 좋아서 길게 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기생충 상영 직후에 정말 뜨거운 그 열기를 직접 제가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8분 정도의 기립박수였거든요. 네. 그런데도 만장일치로 황금 종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뭐 사실 12분간이라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제 황금 종려상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그 박수의 길이가 그 작품에 대한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 대한 호불호가 엇갈린다는 점은 또 저도 이 작품 역시 이제 보지 못한 상태지만 다른 매체들의 어떤 평가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까지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은 그 보통 기본적으로 그냥 드라마죠. 네, 아주 뭐 극적인 사건이 벌어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소소하게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들, 많은 인물들의 얽히고 설킨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려왔었는데 이번 작품은 조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딜레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상당히 이제 날카로운 어떤 비판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지 않는가라는 점이 이제 비판의 어떤 그 요점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정말 12분간의 기립박수와 또 이제 좋은 평가를 내리는 그런 매체들을 보면은 다 이제 그 따뜻함, 어떤 휴머니즘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그 영화 매체에서 이제 평점과 실제 수상 여부와 반드시 이제 일치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친다면은 예전에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라는 영화가 정말 거의 역대급, 그냥 그 해가 아니라 역대급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하나도 수상하지 못해서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뭐 기자나 평론가들이고요. 사실상 그 심사장에 들어가는 심사위원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배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배우 겸 감독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심사위원회의 어떤 평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엇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한국 그 영화 작품 이 두 작품이 이제 뜨거운 관심을 모으기 때문에 끝까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배우 송강호 씨, 칸 영화제와 좀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 진출한 게 이제 7번째라고 하는데요. 네. 출연한 작품은 여러 번 수상을 했는데. 송강호 씨 본인의 이 나무주연상 수상 가능성도 이번에 좀 언급되고 있죠. 네, 사실 이제 영화가 다 오픈되기 전부터 지금 한국의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이 이번에 많은 한국 작품들이 또 진출하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송강호 씨가 그 배우를 상을 받을 어떤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많은 그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매체들이 지금 이제 칸에 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모든 작품들을 다 봤을 때의 어떤 상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데 그 송강호 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도 다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고 연기력에 있어서는 어떻게 더 우열을 가릴 수 없겠지만 그 영화 속에서의 어떤 비중이라든가 그 캐릭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그 주연상의 가능성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좀 상대적인 것이고 또 이제 그 심사위원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작품 외에도 또 주목할 만한 우리 영화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배우 이정재 씨의 감독 데뷔작인 이 헌트라는 영화가 또 그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또 상영이 돼서 사실 이제 영화제 초반을 뜨겁게 달궜던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이 부문은 한국 영화들이 많이 진출을 했었고 뭐 부산행 같은 영화도 정말 거기서 이제 뜨거운 그 환호를 받았던 그런 작품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정재 씨는 뭐 배우로서 오징어 게임으로서 뭐 지금 거의 세계 최고의 그런 그 위치에 올라 있어서 뭐 이정재 씨가 가는 곳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또 뭐 정우성 씨랑 또 원래도 정말 그 절친이시지만 같이 또 이번에 영화를 찍어서 지금 이 헌트라는 작품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그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됐습니다. 네. 자, 뭐 역시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황금 종려상 여기에 이제 모든 언론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자, 한국 영화 두 편 모두 쟁쟁한 작품들이어서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일단 박찬욱 감독도 그렇고 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그렇고 거기에 출연한 배우들의 면면도 다 너무나 이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배우들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또 수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같은 경우엔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몇 년 만에 가장 큰 상을 줄 것이냐. 사실 이제 어떤 한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또 황금종려상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그렇게 이제 몇 년 안에 될 것이냐. 또 이제 박찬욱 감독의 경우에는 뭐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사실 이제 그런 영상 미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또 지금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유럽이 굉장히 또 뭐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텍스트적인 맥락에서 또 어떤 상에 또 칸이 힘을 실어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두 작품의 그 황금종려상 수상 가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네. 기자님도 똑같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좀 예측 불허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쟁 부문에 오른 작품이 이제 21편이고 그 중에서 이제 두 작품이 또 같이 나란히 경쟁을 하는 거죠. 네. 네. 발표가 29일입니까? 네, 그 현지 시각으로 28일이기 28일? 때문에 네. 네, 우리 시각으로는 한 29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 끝에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가 현 상황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미국이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3월에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준비해온 추가 제재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끝에 북한이 또 미사일 시험에 나서자 의장국인 미국이 즉각 행동에 나선 겁니다.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량을 줄이고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단체 라자루스를 제재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안보리의 침묵이 북한에는 도발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며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We cannot allow the DPRK to normalize these unlawful and destabilizing actions, nor let the DPRK divide the Security Council and exhaust our capacity to respond decisively.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제재가 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라리 추가 제재 대신 기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Facts have also shown that reliance on sanctions will not help to resolve the peninsula issue. Security Council sanctions are a means, not an end. 결과적으로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안보리 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This resolution was an opportunity to restrict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advancements. Unfortunately, the bottom line is that we missed this very opportunity because of the decision of two council members. 이번 안보리 회의는 2017년 12월 대북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첫 대북 제재안 표결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